설탕이 귀하던 시절 10원짜리 크림빵 비닐봉투를 벗겨내면 크고 둥그런 빵이 나왔다. 푹신한 감촉과 특히 입안에서 살살 녹는 하얀 크림의 그 맛. 크림빵은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달콤하면서도 부드럽다 이것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맛을 제공할 수 있는 간식거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잠재되어 있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이끌어내서 시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인은 오래전부터 쌀을 주식으로 하던 민족이었다. 1960년대 전후 분식 장려 운동이 펼쳐지면서 당시 각 학교에 무료 배급되던 옥수수빵이 밥 대신 빵이라는 신개념을 만들게 된다. 그 당시에는 배가 고팠어요. 이제 그 배고픈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빵이니까 그때 그 고객들은 빵이 뭐 맛이 있느니 없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빵이라고 부풀어 넣으면 다 팔릴 거예요. 길을 걷다 문득 겨울이 왔음을 느낄 때 어김없이 먹게 되는 빵. 호호 불어먹는 겨울철 대표 간식 호빵. 호빵은 뭐 겨울철 하면 지금 대표적인 상징, 빵 하면 호빵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뭐 저도 아이들 있지만은 겨울 되면 늘 호빵 이렇게 몇 개씩은 사다 주거든요. 그리고 그 이렇게 딱 열었을 때 단팥빵, 뭐 야채 호빵, 뭐 종류도 요즘은 막 다양해졌잖아요. 1945년 동네 빵집 상미당에서 빵의 본고장 프랑스까지 진출. 국내 제빵업계 1위 SPC 그룹의 오늘이 있기까지. 빵의 대중화 시대를 연 삼립식품 허창성 회장. 우리나라 빵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양과자점이 국내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다.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이 이때 들어왔다. 당시 젊은 청년들은 일본인이 운영하던 빵집에서 기술을 배웠다. 이때 14살 어린 허창성도 황해도의 작은 동네 빵집에서 일하며 제빵 기술을 익히게 된다. 그 당시에 고 허창성 회장 그 가족 형편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별로 좋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공부를 꽤 잘했던 학생이었는데 보통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께서 학비를 대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무래도 좀 아쉬움을 달래면서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제과점에 취업을 합니다. 한국 전쟁 발발 후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양의 밀가루를 무상으로 원조한다. 1970년대 후반까지 미국의 식량 원조 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옥수수빵을 무료로 나눠주는데 이때부터 빵은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음식으로 인식된다.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이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식사는 보통 이제 아침, 저녁 정도 먹으면은 좀 잘 먹는 집. 그리고 점심은 뭐 말이 점심이지 뭐 가볍게 뭐 이렇게 요기하는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그 1월, 2월 되면은 또 춘군기가 돼서 그 이렇게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뭐 전 국민들이 사실 많이 그 배를 골았죠. 분식 장려 운동으로 빵의 소비는 늘어났고 전국적으로 동네 빵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덩달아 제빵 기술자는 인기 업종으로 떠오르게 되고 제빵업계 발전의 기폭제가 된다. 그때의 상황이 이제 그 서울에 올라오면 상당히 그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열악했어요. 어디 가서 누가 뭐 잠을 자거나 숙식하기가 아주 어려운 때였거든요. 근데 이 제과점은 예, 그 기본이 다 숙식이 다 돼요. 황해도 옹진에서 일을 배우던 빵집이 잘 되자 빵의 수요가 많은 서울 한복판에 새로운 빵집을 차린 허창성. 그러나 당시 서울에는 제과업체가 이미 10군데가 넘게 있었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결국 허창성은 빵을 굽는 가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연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무연탄 가마를 개발, 빵값을 대폭 낮춘다.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굉장히 맛있는 빵을 만들거나 아니면 빵 맛은 비슷해도 좀 저렴한 빵을 만들거나. 그래서 허창성 회장이 무연탄 가마를 고안한 것은 그때 이제 가루 연탄을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가루 연탄은 아무래도 연료비가 굉장히 적게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 단가를 확 낮춰서 결국 빵 가격을 낮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비슷비슷한 빵 맛이어도 가격이 싸면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찾게 됐기 때문에 그때 어찌 보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습니다. 상미당의 성공으로 허창성은 본격적으로 제빵 사업에 뛰어들어 1959년 3월 삼립제과공사를 설립한다. 1963년 밀가루, 설탕, 시멘트. 당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는 3분 파동이 일어난다. 제과업체들이 입은 타격을 말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구조였기 때문에 종업원들 봉급 줘야죠. 또 이 판매망들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설탕 가격하고 밀가루 가격이 올랐다고 제품에 다 반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업체들은 상당한 적자를 오랜 기간 감수해야 됐고요. 새로운 출구를 찾던 허창성은 1964년 동경올림픽 관광 참관단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의 제빵 산업을 둘러보던 허창성은 체계적이고 기계화된 시설에 큰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는 선진화된 제빵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심한다. 동경올림픽 때 일본을 가셔가지고 시장을 돌려보신 거지.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아마 느끼신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빵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좀 개발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직접 일도 하게 지금 하시고 그랬죠. 빵 맛을 좋게 하는 기술에 매료된 허창성. 귀국 후 국내 최초로 식빵 제조 자동화에 성공. 같은 빵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 빵 시대를 연다. 그 당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바 제과점 그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빵을 파는 이렇게 단일 생산 체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허창성 회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여기서만 팔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서 만드는 빵을 예를 들면 광주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품질의 빵을 먹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것이 이른바 이제 공장 빵 시대를 열은 건데. 고작해야 동네 제과점 정도가 다였던 당시 빵 시장에 공장 빵 시대를 열고 새로운 맛을 찾던 허창성. (1964년) 드디어 국민의 먹을거리를 바꾼 주인공이 탄생한다. 국내 제빵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크림빵이 그 주인공이다. 크림빵은 국내에서 처음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만든 비닐 포장된 빵이다. 크림빵 시작이 그 과자 공장, 빵하기 전에 과자 공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자 공장의 설비를 그대로 크림빵을 과자 설비로 만들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설비가 다른 것은 과자는 그냥 굽는 거고 크림빵은 발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효실만 만들어서 그 가다로, 그 설비로 찍어가지고 그냥 시작한 거죠. 어려웠던 시절 경제 발전기의 산 증거로 크림빵을 빼놓을 수 없다. 1960, 70년대 구로공단 야근 노동자들의 허기를 달래준 것이 바로 크림빵이다. 그리고 외화벌이를 위해 이영만리 타국으로 떠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모국의 향수를 느꼈던 음식 역시 크림빵이었다. 식사가 이제 처음에 빵으로 바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금 뭐 한 3, 4개월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 적응이 되니 그게 주식이 이제 빵하고 감자, 뭐 야채, 우유 그런 거니까 한국 사람 입을 통해서 삼립빵이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에 있으면 우리 한국 것은 다 최고지요. 라면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우리 한국 물품은 마음대로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그런 게 물건 살 수만 있으면 살려고 했었고. 가족과 떨어져 고국을 그리며 먹었던 크림빵은 말 그대로 눈물 젖은 빵이었다. 당시 타국에서 맛본 크림빵은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참 그 음식 또 고향 생각 진짜 많이 난다고요. 그 이제 또 을빵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많이 나왔는데 그걸 먹어보면은 그래도 고향 빵이 훨씬 맛이 있죠.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자 영원할 것 같던 크림빵의 인기도 점점 시들어졌다. 삼립의 재기를 위해선 기발한 신제품 출시가 시급했다. 1969년 새로운 빵 개발을 위해 일본으로 떠난 허창성은 팥을 넣은 만주를 접하게 되고 이를 신제품에 활용하기로 한다. 지금 아마 그 만주 단팥빵은 무슨 빵이지?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 아마. 그때는 만주라고 그랬어요. 만주 단팥빵. 그게 많이 그때 당시 이제 이 성형기도 일본서 구입해가지고 그 성형기로 그 만주 단팥빵을 만들었죠. 허창성은 곧바로 직속 연구팀을 구성, 산속에 군 보안 초소 같은 막사를 짓고 신제품 개발에 나선다. 대량 생산된 찐빵을 소비자들에게 따뜻하게 덮여 팔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자 했던 허창성. 끊임없이 빵의 발효와 숙성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결과 1970년 12월 빵 개발에 성공한다. 뜨거워서 호호, 웃으며 함께 먹는다라는 뜻의 호빵. 저는 이제 허창성 회장이 정말 그 장인 중에 장인이었다. 이 자기가 이 만드는 분야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찐빵들은 전국에서 이제 그 각 간의 수공업 형태로 각 빵집마다 그 자기들 나름대로 독특한 찐빵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대량화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자체가 정말 그 대단한 발상이었다. 삼립의 야심작인 호빵의 출시 시점을 두고 사내에서 회의가 열렸다. 따끈한 호빵의 이미지에 맞게 이듬해 겨울에 출시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기다림 끝에 개발 10개월 만인 1971년 10월 드디어 호빵이 출시됐다. 그러니까 찐빵은 뜨거운 거 아니에요? 따끈따끈한 걸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뜨거운 거가 조금 겨울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을 되면서 시작해서 겨울에 제일 많이 나가고 11월, 12월, 1월 달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로 뭐 선호하는 빵으로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간 거죠. 제빵업계의 비수기로 여겨지던 겨울, 기존 시장에 없던 호빵의 등장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호빵의 성공으로 삼립은 제빵업계 1위를 지켜낼 수 있었다.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뜨겁게 겨울에 이렇게 야외에서 먹고 할 수 있는 음식이 제 생각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오뎅 같은 오뎅이나 떡볶이 그런 걸 말고 그런 걸 제외한다면 빵 같은 종류로 봐서는 호빵이 유일하지 않았나. 호빵의 역사는 호빵 광고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가수 김도영이 부른 CM송은 지금까지도 광고계에서 명 CM송으로 회자될 정도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따스하던 삼립옥방 몹시도 그리웠고 벌써 이렇게 서늘한 길거리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렇게 크게 들리잖아요. 그런 건 아주 정승맞게 어울려요. 그래서 사람들 저도 마음이 움직이니까 사람들도 대충 다 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죠. 야, 다들 먹고 싶어 하겠구나. 삼립 호빵의 인기가 치솟자 롯데제과가 인수한 기린식품과 서울식품에서 잇따라 유사 제품을 출시하게 된다. 삼립은 호빵 전용 찜통을 제작한다. 찜통은 수분이 쉽게 날아가지 못하도록 무늬 없는 원통형 모양으로 제작됐다. 이 찜통을 전국 판매점에 배포하면서 호빵의 원조는 삼립 호빵이라는 인식과 함께 한층 강화된 맛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어떻게 하면은 이 빵이 이 수분이 이렇게 촉촉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연구 끝에 결국은 이 지금처럼 원통형의 밑에서 불을 떼고 수분이 증발이 되면서 덮이는 체제, 그리고 밖에서 빵을 볼 수 있게 둥근 원형의 그런 이제 독특한 찐빵 틀이 개발이 됩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공장 빵보다 맛있는 고급 빵을 찾기 시작한다. 고급화 전략으로 서울 명동에 문을 연 샤니의 집 제과점. 케이크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가 하면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셀프 서비스 방식을 도입한다. 이제 공장빵이 이제 많이 히트를 치다가 공장빵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대량 생산된 빵이거든요. 빵 맛이 다 같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다양한 빵 맛을 내기 위해서는 생산 섭외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 똑같은 빵 맛에 대해서는 질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획일화된 공장 빵 맛에 소비자들이 식상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개성 있는 제빵 기술을 가진 개인 빵집의 고급 빵들이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한다. 삼립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를 조금 찾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른바 좀 부유층들이 생겨나고 외국 유학파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이 빵을 보는 시각이 과거처럼 이제 막 이렇게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이런 빵의 시대를 넘어서서 뭔가 이제 조금 취향에 맞는 그리고 좀 서구적인 이런 빵들이 이제 요구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특별한 날에만 먹는 케이크를 대중화한다는 생각으로 만든 보름달. 달콤하고 부드러운 카스테라 맛에 대중은 다시 열광했고 보름달은 제빵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왜 이스트가 안 들어가고 이 설탕, 계란, 주 원료로 만드는 게 이제 케이크류지 보름달. 빵류는 뭐 설탕, 계란이 들어가지만 양이 좀 작고. 삼립이 승승장구하던 1992년 허창성은 돌연 은퇴를 선언한다. 그리고 삼립의 경영권은 큰아들 허영선이 맡게 된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패스트푸드가 등장하며 삼립의 매출은 급속도로 하락한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 장자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그런 관습을 따라서 이 허 회장께서 이제 큰 아들에게는 이제 삼립 식품을 물려주고 둘째 아들은 이제 그보다 한 매출 규모가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이제 샤니를 물려주게 됩니다. 설상가상
IMF까지 겹치자 삼립은 승부수를 띄우는데 당시 최고의 개그맨이던 김국진을 캐릭터로 만든 국진이 빵을 출시, 대히트를 치며 아버지의 삼립을 지켜낸다. 뭐 일단 초등학생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래서 어떤 말이 돌았었냐면 초등학생들이 하루에 한 개씩 국진이빵을 먹는다. 그리고 또 국진이빵에는 이제 스티커 비슷한 그런 딱지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뭐 딱지 놀이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사업 다각화를 꾀하던 허영선이 리조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된다. 허영선 그 큰아들이 업종을 다각화해요. 그러니까 허창성 회장이 이루었던 어떤 빵, 식품 그 안에서 이렇게 다각화를 모색하는 게 아니고 업종 자체를 다각화합니다. 바꿉니다. 그래서 뭐 유선방송 사업에도 진출하고 음료 사업도 진출하고 리조트 사업 이런 것도 이제 막 진출하거든요. 파고 속에서 이 지금 이 다각화된 이른바 문어발식 경영이 버텨내지를 못한 거예요. 창립 이래 최악의 사태였다. 이때 허창성의 둘째 아들 허영인이 삼립을 인수하기로 한다. 20년 전 아버지로부터 샤니를 물려받은 허영인은 빵 외기를 우직하게 걸어왔고 그 결과 샤니를 성공적으로 키우면서 고급 프랜차이즈 사업의 길을 닫고 있었다. 1986년 서울 반포동에 문을 연 파리 크라상, 이어서 탄생한 파리 바게트. 저희가 아는 뭐 제과 제빵점은 무슨 당 뭐 삼성당 무슨 아니면 뭐 뉴욕 제과 뭐 되게 이름이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파리바게트라는 그 80년대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이름입니다. 파리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빵, 젊은 사람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그게 아주 급성장하는 계기가 됐죠. 삼립을 인수합병한 샤니는 SPC라고 사명을 변경한다. 2003년 지병이 악화된 허창성은 둘째 허영인에게 옛날 크림빵을 만들어 보라고 제안한다. 가난했던 시절 달콤했던 크림빵 하나로 마음만은 넉넉하게 해주던 그 빵 맛을 되살리란 뜻이었다. 왕 회장님이 옛날 스타일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료비나 공정이나 이런 스타일 그대로 하라고 하셔서 또 갖다 드리면 맛을 보시고 요것 조금 개선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고 그 병원에서도 계속 맛을 보시고 지도하십니다. 끝까지. 2005년 재출시된 크림빵은 복고 열풍과 맞물려 소비자의 향수를 자극하는 데 성공. 하루 10만 개의 판매고를 올리며 명실상부 국민빵으로 자리매김한다. 그 크림빵이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게 1964년이거든요. 그때부터 2012년까지 통계치를 보면은 그때까지 팔린 크림빵의 개수가 16억 개. 아주 그러니까 빵으로서는 정말 빅히트를 기록한 거죠. 뒤이어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 SPC. 특히 2014년 7월에는 빵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에 입성. 빵 맛은 파리 스타일, 매장은 한국 스타일로 꾸며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다. 국내 SPC 그룹이 갖고 있는 가맹점 수가 한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업계 1위죠. 해외 가맹점 숫자가 한 180개 정도 됩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제과 제빵으로서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여기 SPC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빵.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먹이고 싶은 마음. 고소한 빵 향기가 가득 퍼지는 즐거움과 따뜻한 행복감.
끼니조차 잊기 어려웠던 시절. 그에게 빵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다.